강의는 그 보편적 인간 해방 운동으로서의 사회주의 운동 부분 중에서 이제 여성 억압 문제와 사회주의 부분이고, 강의를 맡은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김민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강의에서는 먼저 이제 보편적 인간 해방 운동으로서의 사회주의라는 그 이제까지 좀 첫 시간에도 배우시고 저번 시간에도 생태 문제를 통해서 배우신 그 문제의식이 그 여성 문제를 푸는데 이제 어떤 강점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알아볼 텐데요. 그래서 먼저 이제 역사 유물론의 관점에서 여성 문제를 이제 사회주의가 보는데, 역사 유물론이 무엇을 어떻게 설명하는 이론인지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그걸 적용해서 봤을 때 좀 우리가 여성 문제를 접근하는 통상적인 접근이 이제 많이들 아시고 계시는 게 이제 페미니즘이죠. 그래서 페미니즘과 지금 오늘 제가 설명드릴 그런 사회주의 여성 해방론이 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그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사회주의 여성 해방론, 즉 사회주의 관점에서 여성 문제를 봤을 때 그 사회주의 여성 해방론의 본격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여성 억압의 근본 원인,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에서의 여성 억압,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주의에서의 여성 해방의 전망에 대해서 이렇게 차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기초해서 강의를 하고, 그리고 좀 이제 마무리할 때쯤에는 좀 이제 이 교재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좀 현재 여성 젠더 관련 문제나 지금 여성 운동의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하고 싶으신 말씀이 많으실 것 같고, 또 이제 이 사회주의 여성 해방론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갖는 시사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요즘 얘기도, 요즘 상황에 대한 얘기도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사회주의 관점에서 여성 문제를 얘기한다고 하면은, 이제 제가 사회주의 여성 해방론자다, 사회주의 여성 해방론에 대해서 뭐 책을 썼다. 제가 이 책을 썼는데, 예. 사회주의 여성 해방론에 대해서 책을 쓰고 이제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제가 많이 듣는 얘기가, 그러면 사회주의 페미니스트시냐,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근데 뭐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 뭐 오늘 얘기하는 게 사회주의 페미니즘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네, 그게 아닙니다. 네.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사실은 이제 오늘 지금 말씀드릴 보편적 인간 해방 운동으로서의 사회주의라는 요 문제의식이 조금 이제 되게 간과된 결과 좀 나오게 된 이런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뭐냐면, 사람들이 대부분 좀 사회주의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주의 하면은 어떤 문제에 대한 이론? 보통 이제 사회주의 하면 어떤 문제를 푸는 이론이라고 많이 생각하죠. 그래서 노동, 뭐 계급, 뭐 경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계급 문제는 이제 사회주의로 푸는 거고, 이거는 이제 자본주의의 문제다. 자본주의로 인한 이제 계급 문제는 사회주의로 푸는 거다. 근데 이제 이와 달리 계급 문제 말고 여성이 억압받는 문제, 이런 여성 문제는 사회주의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페미니즘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자본주의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어떤 자본주의와 동등한 위상의 가부장제의 문제다. 이런 이제 이 두 가지, 이런 이원적인 구조의 이론, 이원론이 이제 사회주의 페미니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왔냐면은, 이제 사회주의, 그러니까 막스주의 사상과 운동이야 뭐 예전부터 이제 있었고, 근데 이제 1960년대 말 70년대 이때 미국에서 급진주의 페미니즘이 등장을 했잖아요. 급진주의 페미니즘 같은 경우는 좀 아시다시피 가부장제, 이제 남성에 의한 여성 억압의 체계, 이것을 이제 사회를 규정하는 근본적인 체계로 보는 이원론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 여성 문제가, 남성에 의한 여성 억압 문제가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굉장히 분명히 하고 가부장제 철폐로 이제 역사가 움직인다고 보는 그런 이론이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급진주의 페미니스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좀 막스주의도 조금 알고 있고, 근데 좀 이제 여성 문제도 해야 되겠다 싶은 사람들이 보기에, 이 급진주의 페미니즘은 너무 여성 문제만 치중하면서 또 이제 여성들이 겪는 계급 문제 이런 것도 있는데 이 계급 문제가 너무 간과해서 문제다. 근데 그렇다고 이제 기존에 있는 막스주의, 이런 사회주의 이론은 계급 문제만 얘기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이걸로는 여성 문제를 얘기할 수 없어서 이제 또 사회주의, 막스주의는 또 이제 페미니즘으로 교정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가부장제도 같이 얘기를 해야 되고, 사회주의와 페미니즘 같이 이제 해야 되고, 계급 문제뿐 아니라 여성 문제도 이 둘 다 골고루 중요하다. 그러면서 뭐 이 두 개의 관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죠. 뭐 상호 의존한다. 뭐 연결되어 있다. 서로 뭐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불가분으로 얽혀 있다. 등등. 정확히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죠?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어쨌건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건 이거 두 개를 하나만 얘기하면 안 되고 두 개를 해야 된다. 이런 이원론적 구조를 갖춘 게 사회주의 페미니즘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거는 이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전제, 즉 이 사회주의로는 계급 문제만 얘기 가능하고 여성 문제는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페미니즘을 도입해야 된다, 페미니즘을 플러스 해야 된다 라는 요 전제 자체가 좀 사회주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기초한 것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사회주의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사회주의가 보편적 인간 해방 운동이라는 것을 굉장히 간과했기 때문에 저런 식의 구조를 전개했다는 거죠. 사회주의가 계급 문제, 경제 문제, 노동 문제 다루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여전히. 사실은 저도 의외로 이제 제가 학생운동 할 때 저는 처음부터 이제 뭐 사회주의, 막스주의 이런 거 공부하면서 그런 운동하는 데서 시작을 했는데 저도 이제 한동안은 사회주의 그리고 막스주의 역사 유물론 하면은 이제 계급투쟁으로 역사를 설명하는 이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뭐 100%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회주의 운동이 보편적 인간 해방으로서의 운동이라는 그런 본성을 지니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은 굉장히 부정확한 얘기입니다. 이 막스주의의 이론인 역사 유물론은 단지 어떤 되게 협소하게 정의된 경제, 재화, 그리고 계급 막 이런 걸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역사 유물론이 계급 투쟁으로 모든 걸 설명한다. 이게 틀린 게 역사 유물론은 계급 발생 이전의 역사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되게 조금만 생각해봐도 명백히 틀린 거죠. 근데 막스주의 조금 공부하는 사람들도 이 점을 굉장히 많이 망각을 합니다. 사실 좀 사회주의 운동 내에서도 보편적 인간 해방 운동으로서의 좀 사회주의 운동이라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인데, 역사 유물론은 그건 뭐냐? 물질적 생산의 관점에서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회적 관계를 이 사회적 관계의 이 변화를 역사적 변화를 설명하는 그런 이론인 거죠.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교재에도 표현이 나와 있는데, 33쪽에 첫 단락에 보시면 역사유물론은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사회적 삶의 생산을 중심으로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파악합니다. 즉 이제 어떤 경제 활동에 대한 협소한 설명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유지시키는 모든 측면들을 설명하는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보면, 하필 물질적 생산을 기준으로, 하필 물질적 생산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좀 지난번에 생태 강의를 들으셨으면 좀 짐작하실 수도 있을 텐데, 첫 번째로 인간이 역사를 만들 수 있으려면 우선 살아 있어야죠. 물리적인 생존을 해야 하는데, 인간이 뭐 물질적인 생산을 하지 않으면 단 하루도 생존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물질적 생산은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간단한 건데, 이 간단한 거를 이제 이전에 어떤 관념론이나 좀 이런 다른 지배계급의 역사 이론들 이런 거는 되게 간과를 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물질적 생산이라는 것, 그리고 노동, 목적의식적인 어떤 그런 노동과 물질적 생산이 인간의 되게 고유한 그런 특성이기 때문이죠. 이 부분은 지난번에 생태 강의 때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적 생산이라는 것은 인간이 이제 지구에서 나타나서 이제 유인원에서 인간으로 돼서 지금까지 생존해 오면서 계속 이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이 방식이 고정되어 있지 않죠. 계속 변화를 합니다. 끊임없이 변화해왔고 뭐 엄청난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물질적인 생산이 변화를 하고, 그리고 물질적인 생산이 변화를 겪으면서 중요한 거는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회적 관계 역시 변화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회적 관계, 물질적 생산의 역사적 변화로 인해서 변화를 하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회적 관계에는 여성과 남성의 관계도 포함되고, 또 이제 어떤 직접 생산자와 지배계급, 생산수단 소유자 사이의 관계도 포함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물질적 생산의 변화에 따라서 억압과 착취가 없었다가 생기기도 하고, 억압과 착취가 있는 사회에서 없는 사회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회적 관계가 변화를 합니다.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어떤 경제활동, 재화 이런 것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게, 가령 이제 제가 독일 이데올로기 책도 오늘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이제 막스 엥겔스 전략선집 1권이고 여기에 독일 이데올로기 발췌본이 있고요. 뭐 여기서 이제 막스와 엥겔스가 이야기하는 걸 보면 그냥 막 뭐 재화를 생산하고 이런 것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생산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인간들의 이제 사회적인 삶,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생존하고 또 물리적인 생존 욕구가 채워지면 뭐 그 이후에 다른 욕구들이 생기잖아요. 뭐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나서 좀 가족을 이루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더 추가된 욕구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협력해서 생산 같은 걸 하다 보면 언어도 생기고, 언어로부터 더 복잡한 사상이나 어떤 막 되게 고담 준론 같은 것도 만들어지고, 이런 변화들이 생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모두 이제 역사유물론, 이 물질적 역사유물론이 물질적 생산을 통해서 설명하는 범위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인간의 사회적 삶, 인간의 사회적 생활의 생산 이런 거를 총체적으로 설명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 인간 해방, 즉 인간과 인간 사이에 착취와 억압이 완전히 폐절되는 거, 이거를 향해서 갈 때 되게 중요한 강점을 제공해 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여성 문제에 있어서도 적용이 되고요. 실제로 역사 유물론이 이제 여성 문제에서 생산의 변천을 통해 여성 억압의 근본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가설이 아니라 사실은 좀 이미 입증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또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네, 사실 이미 입증된 사실인데 지배계급이 이제 부각시켜서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 모르고 있는 것뿐이죠. 네, 바로 이렇게 막스주의 역사 유물론이라는 것이 보편적 인간 해방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물질적 생산으로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뭐 이제 아까 사회주의 페미니즘처럼 이제 역사유물론, 사회주의 이걸로는 계급 문제, 경제만 설명하고 여성 문제는
다른 이론으로 설명해야 된다. 그래서 페미니즘으로 막스주의를 조금 교정해야 된다. 이런 식의 발상이 굉장히 문제가 있고,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가 계속 설명을 하겠지만, 이런 식의 발상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 여성 억압의 실제 현실에 대해서 여성 억압이 실제 왜 등장했고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그 현실에 대해서 규명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좀 무능하게 그렇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이렇게 역사유물론을 적용해서 여성 문제를 설명하는 사회주의 여성 해방론이랑 페미니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다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좀 용어에 대한 설명도 좀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좀 솔직히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진짜 성차별주의자들 빼고 좀 성차별주의자 아니고 여성해방 지향하시는 좀 양식 있는 분들의 거의 90% 넘게 거의 99%가 페미니즘 이퀄 여성해방이라고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제 저는 페미니즘을 여성해방 그 자체로 이제 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성해방을 지향하는 여러 사상들 중에 하나로 정의를 하고 이제 페미니즘의 특성은 이제 남성에 의한 여성 억압을 이제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보고 그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그런 이론이다. 여성 해방을 지향하는 사상, 여러 사상 중에서 그걸 페미니즘이라고 한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해방과 페미니즘이 동의하고 이제 페미니스트가 아니면 성차별주의자다. 그런 게 성립을 하지 않고 여성 해방을 지향하는 것 중에 뭐 페미니즘도 있을 수 있지만 사회주의 여성 해방론, 사회주의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꼭 페미니스트가 아니어도 여성 해방을 지향할 수 있다. 여성 해방을 위해서 투쟁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제 일제강점기 때 이제 독립운동이 있잖아요. 독립운동이 있습니다. 일본의 제국주의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한 우리나라 독립운동인데 독립운동 중에 여러 노선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이건 뭐 국사책에도 나오는데 민족주의 계열 독립운동도 있고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도 있다. 뭐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물론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시지는 않지만 어쨌건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있다 이렇게 배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거랑 비슷한 거죠. 민족주의든 당시에 민족주의 계열 독립운동이든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이든 공통적으로 이제 민족 해방을 지향하죠. 일제로부터 일제가 되게 싸우고. 그러나 이제 그 방법론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해방된 후에 어떤 사회로 가야 되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견해가 이제 다른 거죠. 다르기 때문에 이제 같은 목적을 지향하면서도 서로 좀 사상적으로는 투쟁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뭐 이제 페미니즘과 사회주의 여성 해방론의 관계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독립운동에 대해서 민족주의자가 아니면 친일파다 이런 말이 성립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너무 명백하게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페미니스트가 아니면 성차별주의자다 이런 말은 성립을 하지 않고 사회주의로도 여성 해방을 지향할 수 있다. 페미니즘이 여성 해방의 동의어가 아니다. 좀 이런 전제하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내용상 어떻게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미니즘과 사회주의 여성 해방론은 세상을 보는 근본 관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페미니즘은 어떤 관점에서 세상을 보죠? 아까 제가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남성에 의한 여성 억압입니다. 남성에 의한 여성 억압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이것을 가장 이제 근본적인 문제로 생각을 하고요. 그럼 사회주의 여성 해방론은 세상을 보는 근본 관점, 근본 관점으로 해서 세상을 볼까요? 역사유물론에 입각했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이제 세상을 보겠습니까? 네, 뭔가 조그맣게만 대답하시는데, 그렇죠. 물질적 생산의 변화 발전을 근본 관점으로 해서 세상을 보죠. 물질적 생산의 변화 발전에 따라서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회적 관계가 변화를 한다고 봅니다. 이거는 아까 설명에서 많이 나온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여성과 남성의 관계에 대한 관점도 다르죠. 페미니즘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고정불변하다고 봅니다. 어떤 내용으로 고정불변일까요? 이제 당연히 남성이 여성을 억압하는 그것이 좀 고정불변하다고 보는 거죠. 물론 이제 어떤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구체적인 억압의 형태는 바뀔 수 있을지라도 어쨌건 이제 남성이 여성을 억압한다. 그런 구조적인 체계가 있다라는 것 자체는 이제 고정불변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 남성이 여성을 억압하는 고정불변한 체계의 이름이 가부장제죠. 이제 제가 페미니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제 항상 좀 많은 분들이 근데 이제 강사님이 설명하시는 거는 이제 급진주의 페미니즘에 치중해서 설명하시는 것 같고, 페미니즘 중에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안 그런 페미니즘도 있다. 가령 여성 문제와 똑같이 이제 다른 문제, 가령 인종 문제나 이런 것도 중요하게 보는 페미니즘도 있고, 상호교차성 페미니즘도 있고, 또 사회주의 페미니즘도 여성 문제만 중요하다고 하는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교차성 페미니즘이든 사회주의 페미니즘이든 급진주의 페미니즘은 그 모든 페미니즘 사이의 이제 공통점은 이 가부장제라는 것 자체는 상정을 한다는 거죠. 이제 가부장제라는 것 자체는 상정하는 거고 그것만 다른 겁니다. 이제 급진주의 페미니즘은 가부장제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론 이렇게 보는 거고,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가부장제만 중요한 게 아니고 가부장제랑 같이 자본주의도 중요하고 우리 두 개 다에 맞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상호교차성 페미니즘은 이제 되게 다양하게 얘기하시죠. 우리나라의 지구지역 행동 네트워크 이런 분들은 정록보라 네트워크 얘기하시는데, 이제 정록보라를 이제 대응을 시키면 자본주의의 문제, 그다음에 녹색은 이제 제가 예전에 듣거나 했을 때는 종차별주의의 체계 이런 것도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그런 문제, 그러니까 생태적인 그런 문제, 그다음에 보라는 여성 문제니까 이제 가부장제, 그렇게 이제 세 개에 다 맞춰 싸워야 된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인종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RCG 접근 이렇게 있습니다. 레이스, 인종, 클래스, 계급, 젠더 이렇게 세 가지. 그러니까 이거에 따르면 제국주의, 인종차별주의나 제국주의, 그 다음에 자본주의, 가부장제 요 세 개에 맞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이렇게 숫자를 정하지 않고 계속 숫자를 정하지 않고 이걸 무한히 더 늘려갈 수도 있을 겁니다. 억압은 되게 많잖아요. 억압이 되게 많으니까, 네, 억압이 되게 많으니까 장애에 대한 억압도 있고 청소년에 대한 억압도 있고 기타 등등 아무튼 이렇게 계속 더해갈 수는 있지만, 어쨌건 이 가부장제라는 독립된 여성 억압의 체계, 요거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페미니즘이 일치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다양한 종류의 페미니즘들이 일치하는 거는 이 가부장제의 시작과 끝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정불변하다고 본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회주의 페미니즘이든 상호교차성 페미니즘이든 어떤 페미니즘이든 가부장제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이론이 좀 없습니다. 이게 제가 없다는 거 알고 있는데, 왜냐면 저도 예전에 사회주의 페미니즘 지향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학생운동을 할 때, 여성주의 학회를 할 때, 그때는 이제 페미니즘보다 여성주의라는 말을 많이 썼었죠. 근데 요즘 최근 몇 년간 이제 여성주의라는 말이 조금 랩팬 분들의 전유물이 약간 됐는데, 그러기 훨씬 전 얘기고, 그러기 훨씬 전에는 여성주의라는 말 되게 많이 썼고, 이제 여성주의 학회를 하는데, 저는 좀 이제 사회주의 운동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되게 좀 사회주의적인 색채가 있는 여성주의를 하고 싶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책을 열심히 읽었죠. 선배들한테 조언도 많이 구하고, 이제 책을 열심히 읽고 했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책에 다 이제 이런 얘기는 다 나와 있어요. 가부장제와 자본주의가 중요하고, 이제 가부장제를 빼고 자본주의를 설명할 수 없고, 또 자본주의를 빼고 가부장제를 설명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라는 건지, 그냥 상호 의존적이다라는 거 말고, 가부장제는 언제 어떻게 나왔고, 그리고 또 그게 자본주의하고는 이제 어떤 관계가 있고, 그럼 이제 뭐 자본주의가 없으면 가부장제는 생존할 수 없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구체적인 부분, 좀 핵심적으로 그 가부장제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해서 탄생하게 됐는지, 그 기원, 그 근본 원인에 대한 답을 좀 어떤 책을 찾아봐도 굉장히 그 페미니즘 책 내에서는 좀 얻기가 힘들었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책도 없고, 뭐 선배도 없고.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 일이죠. 왜냐하면 가부장제가 놔두고 철폐해야 된다고 이제 모든 페미니스트라면 당연히 이제 그걸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그 가부장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기원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이론적인 답이나 규명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게. 네, 그래서 그러니까 페미니즘에서는 이 가부장제라는 여성 억압적 체계, 이 여성 억압의 이전이나 이후를 좀 설명하기가 힘들고, 여성과 남성의 관계는 좀 고정불변한 걸로 페미니즘 내에서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겨났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끝낼지도 당연히 모르는 거죠. 그렇죠? 사회주의 여성 해방론에서 보는 여성과 남성의 관계는 아까 설명드린 걸로 하면 쉽습니다. 물질적 생산의 변화, 발전에 따라서 변화를 하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처음에는 평등했다가 어느 순간 불평등해졌다고 봅니다. 왜? 차별적, 억압적 성별 분업 때문에. 원래는 먼 옛날에는 여성과 남성의 관계가 평등하였다가 차별적, 억압적 성별 분업이라는 이것이 등장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의 관계가 불평등해졌다라고 봅니다. 즉 변화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차별적, 억압적 성별 분업이 여성과 남성의 관계를 불평등하게 한 근본 원인이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다시 평등해질 수 있느냐, 이것도 좀 답이 나오는 거죠. 이 애를 없애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여성 해방의 전망. 페미니즘이 보는 여성 해방의 전망은 가부장제 철폐죠. 근데 어떻게 철폐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철폐할지.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부장제라는 것 자체가 왜 나오게 됐는지 그거에 대한 규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철폐할 수 있을지도 정확하게 얘기를 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지금 투쟁을 안 하는 건 아니죠. 철폐를 위한 투쟁을 다양하게 합니다. 이제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투쟁도 있고,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법제도를 폐지하고 그런 거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투쟁도 있고, 또 이제 문화적으로 뭐랄까 좀 성차별적인 부분, 여성 혐오적인 그런 대중문화, 혹은 이제 여성 혐오적인 성차별적인 의식, 좀 이런 거를 개선하기 위한 투쟁,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로 가부장제 자체가 이제 철폐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사실 이제 그 투쟁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좀 페미니즘으로 가면 여성 해방의 전망에 있어서도 굉장히 물음표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에 입각하면 여성해방의 전망은 차별적 억압적 성별 분업의 철폐죠. 이게 여성 억압의 근본 원인이었으니까 이것을 그리고 이것을 철폐하려면 자본주의를 철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본주의를 철폐하고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왜 이게 근본 원인인지나 자본주의 철폐가 어떤 의미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이렇게 또 말씀드릴 것인데, 이제 자본주의 철폐와 사회주의 건설을 한다고 여성 해방이 된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성 해방을 위해서는 자본주의 철폐가 필요하다. 즉 자본주의가 여성 해방으로 가는 길에 놓여 있는 굉장히 심각한 걸림돌이다.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심각한 걸림돌이기 때문에 그거를 치우지 않고는 여성 해방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되게 좋은 것처럼 설명드린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이 실제로 잘 설명을 하는지 여성억압의 근원과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억압의 근본 원인, 그럼 뭐라고 하는 거냐? 네, 이걸 얘기를 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좀 간과하고 있는 거 하나를 강조하고 넘어가면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던 시절이 분명히 있긴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네, 이게 되게 당연한 거, 어떻게 얘기하면은 당연한 것 같이 보이는데, 왜냐면 우리 막, 국사 교과서 이런 데도 그냥 제일 처음에 엄청 조금, 옛날에 좀 미발전된 원시 사회에서는 어떤 계급이나 불평등이 조금 없었었는데 나중에 생겼다, 막 이런 게 조금 나오긴 해요. 그래서 이제, 놀라운 게 아닌데, 근데 이제 페미니스트들은 사실 놀라울 정도로 과거에 평등하던 때가 있었다. 요거를 잘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뭐 다른 글을 쓰고 한다고 찾아봤을 때도 가령 이제 대부분 알고 계실 정희진 씨나 뭐 이런 페미니스트들도 굉장히 이제 여성들이 태초부터 남성에 의해서 억압받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제 태초부터 남성에 의해서 억압을 받았다. 남성들은 태초부터 여성을 억압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사실 이제 정말 희망이 없는 거죠. 태초부터 억압을 했으면 그 앞으로도 계속 쭉 하겠죠. 그죠? 근데 실제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류학적인 연구 결과로 인해서 좀 학계에서는 다 좀 밝혀진 것입니다. 이것이 좀 밝혀지는 과정도 좀 지난한 투쟁의 과정이었는데, 여기 교재에도 있듯이 이제 처음에 이제 막스와 엥겔스가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 이런 책을 통해서, 물론 이제 당시 다른 인류학자들의 연구에서 많이 도움을 받아서 이제 원시 공산주의 사회, 즉 계급도 국가도 여성억압도 없던 어떤 평등한 사회가 먼 옛날에 존재했었다, 이런 이야기를 제기를 했습니다. 이런 주장을 제기했었고, 처음에는 이제 좀 다들 안 믿었죠. 이제 특히 당시에 좀 이제 인류학적 연구 결과도 이렇게 지금처럼 많이 축적되어 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제 당시에 지배계급의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먼 옛날에 이제 다 평등한 사회가 있었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면, 그러면은 지금도 다시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배계급은, 인류학계의 지배계급이나 그런 사람들은 그 가설이 틀렸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뭐 이제 인간 본성에 대해서 좀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은 원래부터 막 옛날 되게 원시시대 진짜 막 옛날부터 서로 전쟁하기를 좋아했다. 본성상 전쟁하고 서로 죽이고 또 이제 남성 여성을 억압하고 또 서로 이제 지배하고 이렇게 하기를 좋아했다. 이런 식으로 뭐 이제 자꾸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엥겔스 이후에도 뭐 이제 많은 인류학자들이 되게 실증적인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실증적이라기보다는 이제 할 수 있는 차원에서 가령 이제 좀 옛날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부족들의 생활을 직접 가가지고 연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많은 증거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좀 그 사례가 이제 여성 인류학자인데 엘리너 버클리 콕인데,
그러니까 좀 옛날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사회들을 가서 좀 연구를 해보면은, 일단 계급이 없고, 막 서로 경쟁하고, 막 지배하고 이런 것도 되게 좀, 우리 생각보다 되게 덜 하고, 또 이제 남성과 여성 사이의 체계적인 불평등도 좀 없고, 이런 모습이 많더라는 겁니다. 가령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제가 기억나는 사례로는, 어떤 정치적 의사결정에 일단 좀 여성도 동등하게 참여를 하고, 중요한 공동체 의사결정에, 그리고 이제 사실 요즘도 여성들이 가정폭력, 아내폭력 이런 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떤 이유로든 좀 그중에서 많은 부분이 좀 경제적인 이유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남편이 부당한 대우를 하면 아내들이 이제 굳이 참지 않고 이제 떠날 수 있었다고 하고, 또 이제 아니면 자기 친척들을 불러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 하고, 또 이제 제가 기억나는 인상적인 사례는 그 인류학자가 실제 관찰한 건데, 막, 그 부부가 있었대요. 부부라기보다는 이제 애들 낳고 같이 사는 여성과 남성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그냥 생활하다가 아기가 아파서 울고 이러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아빠가 가서 이렇게 아기를 돌보고, 그리고 여성은 이제, 무슨 사슴 가죽 무드질 하는 일? 막 이런 걸 되게 자연스럽게 하고 있고, 이제 막 억지로 너가 해.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좀 당연히 이제 뭐 남성도 애를 돌보고 그런 거를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여성도 이제 왠지 막 이렇게 차별적인 관념에 따르면 남성의 일일 것 같은 막 그런 일도 이제 하고 좀 그랬었다는 그런 부분이고, 또, 되게 문화적인 사례로는 이렇게 여성의 월경이 되게 좀, 이렇게 타부시되고 그런 게 좀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여성 혐오적인 시선이다 해서 요즘 문제 얘기도 많이 하고 문화적인 그런 투쟁도 많이 있는데, 당시에 좀 이제 어떤 부족에서는 남성들이 좀 여성의 월경을 모방해서 이제 자기 몸에 일부러 피를 내는 막 이런 행사도 있고 뭐 그랬었다고 해요. 되게 특이한 건데, 어쨌건 이제 평등 사회가 존재했다. 연함이 평등했을 뿐 아니라 이제 계급이 없고 국가도 없었고, 당시에 사람들은 이제 소규모 집단별로 되게 공동체 자체가 소규모였어요. 그래서 이 소규모 집단이 한 곳에 계속 산 게 아니라 유랑하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수렵 채집으로 생계를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여성과 남성이 이때 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 당시 사람들이 되게 양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수렵과 채집으로 생계를 유지했다고 했잖아요. 당시에도 사실 이제 성별 분업 자체는 존재했습니다. 남성들이 주로 아무래도 수렵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고, 여성들이 좀 채집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좀 평균적인 근력 차이 이런 것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이제 당시에는 어떤 피임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임신과 출산을 좀 지금만큼 통제를 많이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여성들이 수렵에 막 남성들만큼 참여하기 어려운 약간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근데 사실 그런 것들조차도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한 것처럼 수렵은 다 우락부락한 남자들만 하고, 이런 건 또 그거조차도 좀 사실 아니었다고 한 연구 결과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남성 사냥꾼 신화가 이제 거짓이다, 이런 연구 결과들 많이 나와 있고, 수렵도 이제 한두 명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성들, 아이들까지 다 같이 이제 협동해가지고 수렵을 하고 이런 경우가 좀 많았다고 하고, 어쨌건 이제 크게 보면 성별 분업은 존재하긴 했지만, 남성이 주로 수렵, 여성이 주로 채집을 하긴 했지만, 중요한 거는 이 수렵으로 획득할 수 있는 생산물보다 채집으로 획득할 수 있는 생산물이 더 많고 안정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의 발언권이 결코 남성보다 낮을 수가 없었고, 좀 동등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공동체 생존에 이제 여성들이 더 많은 남성 이상의 이제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즉, 이때 성별 분업은 존재하긴 했지만 차별적 억압적 성격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렵 채집을 하던 사회에서 일했고, 근데 이제 생산의 변천이 발생을 하잖아요.
생산력은 사람들이 이제 대체로 더 잘 생존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발전을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제 수렵 채집을 하다가 이제 점차 정주를 하게 됩니다. 한 곳에 정주를 해서 농경을 시작을 하게 되죠. 초기 농경은 근데 지금처럼 대대적이고 이런 농경이 아니라 되게 원예 농업 수준의 되게 조그만 거 이제 키우고 하는 그런 수준의 농업이었습니다. 초기 농경, 원예 농업이었고, 좀 괭이, 뒤지개 이런 조그만 도구들 가지고 이제 했었습니다. 이제 초기 농경 사회로 이행하면은 좀 일어나는 변화들이 집단의 규모가 조금 더 커지겠죠.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이동을 해야 되니까 어린애들이 많으면 이동을 자주 하기 힘드니까 좀 출산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좀 그런 경향은 이제 조금 없어지게 되고 그런 변화가 있죠. 근데 초기 농경 때도 아까 이제 채집을 주로 했던 게 여성이었잖아요. 이 초기 농경의 주역도 여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여성들의 발언권은 좀 남성들 이상으로 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지위를 누렸죠. 그런데 좀 변화가 일어난 거는 생산력이 더욱 발전해서 중농업 사회도 이행하면서였습니다. 중농업 사회로 갔다는 건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냐면 일단 이제 예전에는 괭이, 뒤지개 이런 작은 도구들을 사용해서 땅 파고 식물 심고 캐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좀 쟁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쟁기는 우리가 요즘 알기로는 소가 끄는 걸로 많이 알고 계시죠. 소가 끄는 그런 되게 큰 거, 막 이렇게 그런 게 쟁기인데 그거 이제 우경이 도입되기 전에는 사람이 끌었겠죠. 근데 이제 그 쟁기를 끌려면 근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근력이 적은 여성이 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뭐 이제 임신, 출산이나 수유 이런 거를 마침 그런 기간에 걸려 있으면 조금 이제 여성들이 하기가 힘들어지죠. 어쨌건 쟁기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서 예전에는 여성과 남성이 이제 사회적 생산에 동등하게 참여했는데 비록 뭐 남성은 주로 수렵, 여성은 주로 채집이어도 그 참여 자체는 동등하게 했는데 이제 좀 그게 깨진 거죠. 그래서 남성이 사회적 생산에 주로 참여하게 되고 여성이 사회적 생산에서 좀 밀려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별 분업의 성격이 아까는 그 이전 단계에서는 이제 억압적 성격이 없었는데 이제 차별적 억압적인 성격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쟁기 이외에도 이제 중농업으로 이행하면서 생산력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변화들이 있는데 이제 뭐 관계 시설을 만든다든가 저수지 이런 걸 만들게 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발생을 합니다. 어쨌건 이런 변화들은 여성이 좀 사회적 생산에 예전만큼 참여하지 못하고 좀 남성과 더 이상 좀 동등하게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생산력의 발전으로 인해서 중농업으로 이행하면서 분업의 성격이 차별적 억압적으로 된 것이 여성 억압의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산력의 발전이라는 것은 차별적 억압적 성별 분업을 낳음과 동시에 또 다른 결과도 낳았는데 그것은 바로 계급 억압의 발생을 낳았습니다. 생산이 발전하면서 뭐 잉여 생산물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계급이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계급 억압과 여성 억압의 관계는 생산의 발전이라는 같은 원인으로 인해서 거의 같은 시기에 발생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교재 36쪽, 37쪽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생산의 발전이 이제 여성 억압을 출현시킴과 동시에 잉여 생산물과 사유재산을 출현시켰고 이건 계급과 국가의 발생으로 이어졌고 계급 억압과 여성 억압은 서로가 서로를 강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가령 뭐 이제 예전에 수렵 채집 사회 때는 좀 사회의 기초적인 단위가 좀 이제 평등한 그런 공동체였었는데 이제 그런 평등한 공동체가 계급이 발생하면서 그런 평등한 공동체가 무너지고 그러면 또 그건 이제 좀 가족이
이제 진짜 인류학적 의미의 그 가부장제,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남성 가부장이 아예 이제 생산 단위로서의 가족 자체를 통제하면서 가족 구성원들이 생산한 잉여 생산물을 지배계급에게 바치는 이런 권한을 갖게 되고, 또 이제 지배계급은 또 이제 그 남성의 권한을 더 강화해주고 이러는 과정에서 여성 억압과 계급 억압이 서로가 서로를 강화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급사회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때 등장한 계급사회, 이때 계급사회가 등장한 이래로 지금까지 계급사회죠. 그죠? 계급사회는 항상 여성 억압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원론이 아니라 일원론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제가 계급 억압, 여성 억압 이거를 어떤 이제 별도의 틀로 설명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생산의 변화라는 하나의 틀 속에서 이 두 가지를 설명을 했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계급 억압이 여성 억압의 원인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한 게 아니죠. 그죠? 네, 이거를 잘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누가 그럼 사회주의에서는 계급 억압이 여성 억압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거냐? 라고 하면은 이제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죠. 계급 억압이 여성 억압의 원인이거나 그런 게 아니고, 같은 원인으로 인해서 두 개가 같은 시기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강화해온 것이고,